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중입니다. 7-4 중에서도 그리스랑 그 다음에 로마 사이에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 그쪽까지만 살짝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리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리스가 이쪽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제 크게는 지중해라고 부르지만 특히 이 그리스의 앞바다 이쪽을 에게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막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지금도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리스 문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건 그런가 보다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자체가 워낙 이제 뭐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산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형도 험해가지고 커다란 통일 국가로는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발달한 게 바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울산이 하나의 나라고, 뭐 부산이 하나의 나라고, 경주가 하나의 나라고, 뭐 서울이 하나의 나라고 이런 식으로 각자 조그만한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많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도시 지역이라던가 농촌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시 지역에서는 그 폴리스가 믿고 있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신전 근처에 있는 땅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요새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아고라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굉장히 평평한 평지 쪽에 시장이라던가 토론하는 장소가 열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 농촌 지역으로 구성된 하나의 도시 폴리스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스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민족이라는 동족 의식이 강해가지고 4년마다 올림피아 대전을 개최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그 올림픽의 형태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이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폴리스들을 막 이렇게 침략했던 페르시아 전쟁에서 끝까지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가 이겨서 마라톤에서 막 아테네로 달려가지고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죽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올림피아 제전,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종목이 추가가 되었던 그런 얘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도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아테네에서는 민주 정치가 발달했는데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가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앞쪽에 바닷가가 굉장히 쫙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외 무역이라던가 상공업도 발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페르시아 전쟁 같은데 일반 평민들도 많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달했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제도가 도편추방제라고 해가지고 아테네에서는 그 대표자들을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도편이라 부르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그 가장 많은 득표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했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물갈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는 아테네가 굉장히 잘 나간 폴리스가 됐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니까 다른 이제 폴리스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았었거든요. 전쟁 대비를 한다, 뭔다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도 참정권을 획득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뭐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해서 그런 돈을 이제 아테네가 썼던 거죠. 다른 폴리스들한테 받았던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른 폴리스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하면 여러분들이 막 근육 울끈불끈하고 막 스파르타 이거 막 생각날 건데 그거 맞습니다. 스파르타의 위치를 먼저 보시면은 스파르타는 굉장히 안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농업에 치중을 했지만 일단 여기서 보면은 두 명의 국왕과 소주의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군사 제도의 바탕을 둔 폐쇄적인 사회 제도입니다. 용감한 전사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막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복한 피정복민이 있다면은 그 애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 둘 이제 차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전쟁 뒤에 아테네 중심으로 했던 델로스 동맹 여러 폴리스들이 모여 있었던 그리고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는데 이 두 동맹이 대립을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 아테네가 다른 폴리스들한테 야, 또 전쟁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줘. 우리가 그걸로 준비하고 있을게 했으면서 그거를 아테네 위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는 스파르타가 이기기는 했지만 그 뒤로 폴리스 사이에 잦은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문화는 인간 중심 문화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이제 12명의 신이 있었던 것도 그 신들도 다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인간 중심 문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하면서 나와 있는데 아테네 민주정치를 꽃피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소수에게 있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어느 개인을 다른 사람이 앞서서 공직에 임명한다면 그가 어느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첨으로 배심원을 임명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이 재판을 담당하였다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페리클레스 시대 때는 성년 남자 시민이면은 누구나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민의의 권한이 대폭 강화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관리들이 추첨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고 그 기간 또한 1년이라 가지고 관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관리가 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수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가난한 시민도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게 이제 아테네가 다른 폴리스들한테 받은 돈으로 이제 가난한 시민한테 월급식으로 줬던 거죠.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와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비교해보자라고 했는데 아테네 민주정치는 성년 남자 시민만 직접 참여를 했어요. 직접.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날 국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대신 정치를 하고 있는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노예나 여성, 외국인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을 보면은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은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죠. 이게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뒤로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그 뒤에 여기 그리스 폴리스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 위에 분홍 색깔 나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젊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땅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땅을 먹습니다. 밑에 이집트도 꿀꺽 삼키고요. 여기 있는 페르시아 지역도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을 꿀꺽꿀꺽 먹었으니까 굉장히 문화가 달랐겠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융합하는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엄마야. 동서융합 정책을 보급했다 해서 옆에 땡땡인데 이게 이제 잘못 오타가 났네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많이 세웁니다. 여기 빨간 색깔 점을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이 여기 주황 색깔 안에 보면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복지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해가지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섞이는 그런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제국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땅을 열심히 먹기는 했지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뭐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로 분열이 되지만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 이제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로마에 통합될 때까지의 그 300년간에 있었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넓은 땅에 있었던 문화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제 글로벌한 시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계시민주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좀 뭔가 결속력 같은 거는 약해졌었어요. 폴리스처럼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생활하고 그런 이제 응집력은 약해졌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거나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좀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게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나오는데 뭐 가를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었고 자신의 부하와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했었다. 이걸 보면은 뭐 동서 융합이 일어났구나. 동양과 서양의 융합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자기 민족, 그리스인들은 자기 민족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었고 그랬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폴리스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스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했다. 이건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였었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를 보시면은 뭐 그리스 때는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했었는데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좀 더 화려한 기교를 부리면서 화려한 인체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1번 답은 뭐 이런 식으로 2번 답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로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랑합니다.